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 한계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가늠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행보를 이제 추적하는데 그것이 가장 모호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핏 보기에는 눈도 대충하고 하는데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이 노가다 엘리트잖아요.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니체의 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일종의 엘리트란 말이죠. 이거는 캐릭터는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그래도 어떤 소시민적인 뭐랄까요 선행을 한단 말이죠. 그 가출 소녀를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슈퍼에서 그 임산부에게 먼저 계산을 양보하는 태도를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적지 않게 놀라셨을 이 영화의 결말이죠. 그 결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뭐 오시기 전에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 이제 감독님의 친구분이신 거잖아요. 뭐 만약에 누르셨다면 이 영화를 위해서 출연해달라고 2년 정도 설득을 하셨다고 했고 사실 그 친구분의 캐릭터를 여기 많이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비슷한 건가요? 진짜 친구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어머니 배우분이시죠. 그런 배우는 그럼 뭐 그 비슷함의 정도도 의식에 따라서 되게 비슷하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연기를 많이 한 모습이라고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를 제가 가장 처음에 제 장편 영화로 어떤 이 화두를 다뤄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 제 스스로 느껴지는 저의 어떤 모순 때문에 복잡하고 도저히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제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면서 이걸 상대방한테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기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것과 이런 식의 이제 의심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립감도 이어졌고 그 어떤 공포감까지 느꼈던 어떤 그런 저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사실 이 곡중 기용이는 볼일 없는 범인 같지만 하나하나 사실 뜯어보면 꽤 복잡한 처지에 놓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인물들도 대체로 기용이처럼 어떤 쉽게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지만 또 기용이가 아마 그 끝까지 정상을 회사에서 좀 정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이기 않을까. 매우 정말 그랬습니다. 박규혁 배우는 그럼 이 작품 이후로 정말 이제 전문 배우가 됐나요? 실제 목수고요. 지금 목수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이 경험 자체가 나쁘게 남지만 꼭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회가 여기 감독분들도 몇 분 와 계시니까 나중에 박규혁 배우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이게 장편 데뷔시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무려 136분입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물론 우리 올해 같이 경쟁했던 영화들 중에서 사랑의 고고학이라고 더 긴 영화, 거의 한 3시간 가까운 돌린 영화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장편으로 데뷔하는 감독으로서 또 개봉을 염두를 하다 보면 이렇게 120분이 넘어가는 영화를 이제 내보냈을 때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좀 줄여가지고 편집을 좀 해서 그러시면 알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압력이나 아니면 그 혼자만의 생각도 있으셨는지.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 연기만큼 하지 않았고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는
내가 찍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면서 찍어봤는데 편집은 나름대로 늦게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제가 나오는 걸 자꾸 개인적으로 좀 자극하면서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볼 때 관객들이 모를 때 야, 이게 뭐 130분이야? 뭐 이게 160분이야? 하면서 보지만 실제로 이 영화가 이 러닝타임을 설득을 시키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이래서 이 영화가 120분이 넘어갔구나.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느꼈던 대목이 그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를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인부들을 한 명씩 이렇게 전시하듯이 보여주면서 이 인부들이 마치 이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듯한, 뭐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이렇게 전시하는 그 세퀀스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사실 이에 관해서 말을 한 적은 있는데 그 구간이 어쨌든 이 영화를 관객에게 처음 인상을 남기는 첫인상과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좀 영화 보는 태도를 한번 재고해 보시길 한 그런 마음으로 좀 나름대로 용기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감독의 인터뷰로 본 건데, 어쨌거나 이창동 감독의 버닝의 조연출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중간에 이제 네. 시간이 뜨기 전까지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아까 스페셜 땡스트 보니까 이창동 감독이 쓰셔서 이 영화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이창동 감독님이 혹시 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나 혹시 보셨을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했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버닝이라는 영화의 조감독을 하다가 그 영화가 판권 문제로 제작 직전에 이제 1년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프리프로덕션만 조감독을 하고 실제로 촬영에 참여를 못했는데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감독님 뭐 제가 영화 초대드렸는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영화 볼게 하고 그 뒤로는 영화를 못 들어가서 제가 이창동 감독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박기영 배우와 최경준 배우도 혹시 전문 배우신가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비전문 배우들이다 보니 연기 디렉션을 주는 것도 좀 다른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철저히 구어체잖아요. 대사들이 절대 문어체로 이렇게 읊듯이 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주를 허락을 하신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아마 애드립은 한마디도 없을 거고 거의 대본과 99% 아마 같을 거예요. 제가 또 대본을 그들의 말투로 또 영화 직전에 계속해서 바꿨기 때문에 연기 연출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어떤 연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진짜로 어떤 한순간 촬영하고 있다는 걸 잠깐 잊고 영화 속 인물이 잠깐 되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이제 훌륭한 연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연기 연출이라 이렇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저 그 순간을 같이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도왔던 것 같아요. 집중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 친분이 없으면 또 그것도 힘들 수 있었겠죠?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다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난 분들이라. 네, 물론 뭐 기영이 같은 경우, 박기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친분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더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거를 제가 정말 안 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영화를 찍으면서 점점 더 본인이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집중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처음 아무래도 영화를 접했을 때는 이런 디테일은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감독님 말씀하시고 알게 된 후로는 그 배우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반인이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근데 다시 봐도 이 영화의 그 배우들의 시선 처리를 굉장히 수려하게 잘했던 것 같아서 보면서도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질문의 영예를 누가 가져가시겠습니까? 좀 가운데 계신 남자 관객분.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대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대사가 너무 재밌어서 그 영화를 보면 인물들이 되게 사실상 반말에 가까운 굉장히 이상한 반전대를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애매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그 구사를 하는데 이 이상한 반전대를 대사를 쓰실 때가 어떤 의도를 하신 게 있는지 왜냐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게 구사를 해서 궁금했고 그 엔딩에서 굉장히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화이트로 끝을 갑자기 내시고 크레딧 올라가는 동안 계속 그 화이트를 유지를 하시는데 그거에도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네. 일단 반전대에 관해서는 그 기용이로부터 시작된 이 영화 안에서의 어떤 기용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용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본인의 어떤 그게 조바심이라고 해야 할지 뭐 어떤 불안이라고 해야 할지 그 갑자기 변한 자기 직업적 환경에서 어떤 강해 보이기 위해서 아마 선택한 방법 쪽이 가까울 거라 생각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이제 집주인이 있고 또 그 집주인 여자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용이에게 영향받으면서 점점 거기 등장한 사람들이 다 같이 반전대를 쓰는 형태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엔딩에 관해서는 사실 이 영화가 블랙아웃으로 끝나는 엔딩은 아마 저 말고는 아무도 못 봤을 텐데 그때 느낌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왜 안 좋았냐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 영화가 사실 엔딩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 이상함이 제 느낌으로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끝나서는 안 될 이야기에 순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뭐 말을 해보자면 저 엔딩이 그다지 나쁜 쪽이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좋은 쪽이지만 여전히 좋기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그 암전되었을 때 뭔가 제가 느끼기로는 좀 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봤는데 가장 처음에 이건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봤는데 가장 처음에 그냥 흰색이 됐던 이유는 그 시계테어 오렌지라는 영화의 포스터였어요. 스테리 네네네. 그 영화의 포스터였고 그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흰색으로 바꿔봤고 아무튼 느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결심을 했던 이유는 사실 주변에 다 말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같이 제작하신 이제 제작자이자 영화 촬영 감독인 이제 김문석 촬영 감독이 너무 독특한 경험이다. 근데 어쨌든 제가 끝내 이것을 고소했던 거는 어쨌든 이 영화의 엔딩의 순간이 좀 불편하게 함께 같이 있는 순간에 끝난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 순간을 같이 좀
공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아주 뭐랄까 막연하고 좀 어찌 보면 네, 되게 회의란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그 극장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고 있고 그 환한 극장 안에 옆에 누군가 온 사람이 있고 그 경험이 가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여기가 다 불 꺼져 있으니까 혼자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지만 사실 저는 낯선 타인과 이 2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이 순간이 네,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영화와 같이 좀 어우러지길 바라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엔딩이 굉장히 큰 생각보따리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따리를 확 넘겨주고 거기서 이제 딱 일단 닿는 거잖아요. 마치 일시멈춤처럼. 그래서 하얗게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정적과 함께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이야기랑은 참 적절한 클로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왜 질문이 없어요? 저 뒤에 계신 남자. 그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리고 특이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인들이 이제 이건 별론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조금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변경된 요소가 어느 정도 많을지 혹은 전혀 없었을지가 좀 궁금해요. 완전히 본인의 고집대로만 찍었을. 지환인가요? 지금 물어보신 분? 지금 영화과 학생이라서 그런 질문을 여쭤본 것 같아요. 타인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타협을 하는가. 제가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자연히 그냥 계획했던 것을 온전히 구현하려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결과가 이런 창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앞에. 네, 그 괴인을 그 전부터 좀 보려다가 오늘 처음 영상 이렇게 해서 영화관에서 보게 됐고요.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뻔한 질문 해가지고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저기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에서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으실 거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뻔한 질문은 이제 이 괴인이라는 거가 이제 작품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그 상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문을 또 이제 여셔야 되는데 차기작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제가 뭐 시나리오를 쓸 당시나 물론 홍상수 감독님 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만은 그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나 찍을 때는 한순간도 사실 크게 이렇게 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견주어서 떠올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영화 완성된 영화를 두고 홍상수 감독님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얘기들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편이었던 것 같고 혼자 뭐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술을 계속 마셔서 근데 이제 좀 다른 대답이 될 수도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랄까요? 제가 홍석석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을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계획된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영화를 만드시는 쪽보다는 그 영화 촬영한 순간에 어떤 그 순간에만 도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려는 것으로 나름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영화를 찍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제가 철저히 계획한 것을 시간에 옮겨야겠다. 어떻게 보면 재현하는 과정으로서 영화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변수에 적응을 해야 됐어요. 뭐 예산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의 문제도 있었고, 집도 선배님. 네, 집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집을 섭외할 수 없었고, 이게 보시다시피 뭔가 되게 스윙이 큰 영화가 아니라 다 조밀조밀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하나 바뀌었을 때 그냥 적당히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완성도의 영화로 가닿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적응이라는 거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또 계속 시나리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어야 했는데, 그때 영화 말미에 배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침마다 대본 바뀐 걸 들으니까 홍상수 놀이 재미있으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진심으로 서운했던, 저한테는 그 과정이 너무도 낯설고 고통스러운 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계획에 없던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갖게 되는 어떤 또 개성과 어떤 분위기에 관해서 좀 긍정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어떤 고민의 지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문 닫는 거 얘기하시면 저는 사실 진작에 여기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계속 이제 제가 다시 와야 할 때면, 오늘도 이야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영화 어쨌든 시나리오를 최근에 탈고해서 지금 배우 캐스팅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순조롭다면 아마 내년 초 아마 이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독립영화 GB를 할 때마다 그렇게 똑같아 보이지 않지만 혹은 유사해 보이지 않지만 홍상수 감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 영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0년대에 아무도 쓰지 않은 어떤 극사실주의적인 재현 모델을 어떻게 보면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굉장히 사실적인 대사 혹은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인 영화들이 상영을 했을 때 관객분들이 아무래도 홍상수 감독을 많이 좀 떠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여자 관객분 마이크 한번 주세요. 영화에 대한 분위기나 태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모호함이라든지, 근데 영화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나 생각들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 영화를 계기 같은 거. 네, 각본을 쓰기 전에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일단은 가장 먼저는 제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만나게 된 이 극 중 하나라는 인물의 모티브가 된 한 소녀였던 것 같고, 가출청 소녀. 네, 소녀들이 그 방송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같이 모여서 합숙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이제 어떤 사회화 프로그램을 겪은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형식의 다큐인데, 뭔가 좋게 봤다기보다는 불편하게 봤던 쪽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유난히 빛나는 어떤 한 사람을 봤던 것 같고, 그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장편으로 써보고 싶다가 가장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정도 전인 것 같고,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뭐 제 스스로 만족할 만하게 또 책임감 있게 써내는 것에 계속 실패했고요, 몇 년간.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는 시기를 또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 장편 영화를 꽤 오랫동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여러 어떤 경제적 고민이든 직업에 대한 고민이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고립감이 들면서 그 와이프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선회해서 그에게 그가 이 소녀를 돌보게 되는 이야기를 한참 쓰다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어떤 제가 뭔가 흉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중년의 어떤 우울과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무렵에 이 기용이라는 친구와 이제 그 목공일을 좀 같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저한테 딱 왔던 어떤 한 순간이 이 영화에도 담겨 있는 장면이긴 한데, 그 피아노를 운반하는 장면, 그 그랜드 피아노를 계단 위로 3층 계단 위로 올리는 인부들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 정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데, 이분들이 뭐 적당한 성인이 아니라 정말 근육질이에요. 그분들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피아노를 올리는데, 자연히 이제 이야기를 상상하는 사람으로서 저분들이 그 고생하신 만큼 위에서 피아노 연주라도 한 곡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 장면이 꽤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고, 자연히 이제 그 당시 이 기용이라는 인물도 꽤 제 눈에는 문제적으로 보였는데, 이 기용이가 주인공인 영화가 될 수 있을까? 기존에 제가 해오던 그 실패했던 것들을 그래서 세입자로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됐고, 뭐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앞에 이런 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바꿨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의 이 버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웃이 등장하는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웃이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고, 이웃사람이라는 한국 영화도 있었고, 최근에 또 독립영화 중에서도 워낙 많은데, 가장 흥미로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집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내외가 돌아가면서 문을 두들기는, 샤워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여기 앞에 관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아무 정보 없이 오늘 영화를 보러 왔는데, 정말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 촬영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가 촬영 현장에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반에 편집하실 때 혹시 편집이 됐지만, 좀 같이 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장면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끝나고 프로필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반인만 쓰신다고. 농담입니다. 네. 뭐 인상적인 에피소드요? 좀 카테고리를 한정해 주시면 제가
그럼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편집을 아. 하는데 이후에 넣었으면 아쉬웠던. 음. 사실 편집을 삭제한 장면이 딱 한 장면이 있는데 그걸 안 넣은 거 후회하진 않고 아쉽진 않고 근데 촬영할 때 이제 찍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숲을 달리는 그 장면이 사실 그 한 컷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그게 기훈이가 겪는 꿈씬으로서 좀 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결국 촬영 중에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찍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우연히 그 시나리오를 다시 봤는데 되게 잘 좋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못 찍게 된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랍에 넣어놓고 제가 그 기회가 되면 그 유사한 무언가를 찍어보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에피소드 여쭤보셨는데 뭐 아무래도 재미난 에피소드를 원하셨을 것 같긴 한데. 문득 지금 생각난 게 그 카센터 장면이 실제로 그 카센터 운영하시는 그 정비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오디션 때 만나 뵈고 대단히 제가 어른한테 쓸 말인지 모르겠지만 영특하신 분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오디션 자리에서 제가 저 카센터 대본을 한 절반 분량 드렸는데 그걸 15분 보고 와서 거의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캐스팅을 했고 촬영을 하러 이제 갔는데 저희 이렇게 복도 통로? 좁은 통로? 그 맞은편에 커뮤니케이터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고 하실 그 꾀를 내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내가 제가 못 보게 치워버리니까 그 오디션 때 그 15분 연기한 걸 반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돼서 제가 철수했다가 다시 가서 촬영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비전문 배우와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 감내해야 했던 혹은 저조차도 이렇게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을 만큼 사실 배우를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좀 기억이 남고 그래서 뭐 비전문 배우와의 작업 계속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꼭 필요할 때만 진짜요? 힘들구나. 네, 배우와의 작업 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전문 배우와 이렇게 큰 성취를 냈다라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영화의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독립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관객의 기쁨이기도 하고 사업영화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쉽긴 하네요. 고전과 전설이 되겠군요. 이 영화는. 아까 차기작 뭐 앞으로 이제 하실 거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제가 그 질문은 안 드릴 것 같고 궁극적으로 그래도 감독님이 이런 영화만큼은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작품은 있나요? 이런 종류의 영화는 꼭 한번 언제가 될지 보고 싶다. 특별히 뭐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최근에 아주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저예산이요? 아주 저예산이 아니라 더 저예산으로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떤 독립 영화가 800만 원을 예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0만 원을 어떻게 영화를 만들죠라고 했더니
뭐 아시지 않나요? 이런 대답이 들어왔어요. 그게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한국은 안될 수 있지. 근데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굉장히 제가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그런 그냥 기대 같은 것들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완전 되면 델타 보이스 300만 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뭐 절대적으로는 저예산 영화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웠던 높은 예산의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영화 자체도 굉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더더욱 상서로운 기운을 가지고 계신 역시 감독님이었네요.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평일에다가 비 오는 날인데 지금 9시 반까지 준비하는데 거의 관객분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아무튼 제가 첫 영화 한 편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가능한 이제 두 번째 영화는 그러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가져주신 어쨌든 감사한 관심을 조금 유지시켜 주시다가 또 머지않아서 영화 만들면 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